안녕하세요. 네, 바른 교정학 2023년 대비 교재가 또 새로 나왔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2년 시험에서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쉬웠다고 해서 교정학을 또 내년에도 또 유사하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시험 난이도는 매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파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가 좀 쉬웠다면 내년은 또 몇 문제 정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엔 약간 쉬워지고, 이렇게 이제 파도치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올해보다는 몇 문제 정도는 더 어려운 수준을 생각을 하면서 학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시험 많이 쉬웠기 때문에 한 서너 문제 정도 이렇게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향후에 좀 난해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비가 되고 맞춰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이 교정학 파트, 9급은 교정학 개론이고 7급은 교정학이죠. 여기서 이제 시험 범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교정학은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정학이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의 교정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가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형집행법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가 되면 어떻게 형을 집행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이거가 가장 이제 핵심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내용이 추가되고, 형사정책은 범죄 원인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가, 이런 원인을 파악하는 각종 이게 학자들의 견해고요. 원인론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대책이라고 해서 형사 제재에 관한 거. 여기 이제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호관찰법, 전자장치 부착법, 치료감호법, 또 소년에 관한 소년법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바른 교정학이 이런 걸 담고 있는 거고, 바른 형사정책이 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정직은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되고,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또 형사정책만 출제가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바로 바른 교정학 파트, 이 교정학 파트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도관이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도관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파트가 바로 형을 집행하는 일, 그죠?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수용이 돼서 징역이라든지 금고가 교도소에 수용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형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교화해서 원만하게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게 형집행법에도 이런 건전한 사회 복귀 같은 게 또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권위에 따라서 범죄자에게 일정한 잘못에 상응하는 만큼 그죠? 처벌을 이제 가하는, 이게 이제 보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보완. 그래서 교화 사회복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교화해가지고 일반 시민과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집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형의 집행 파트와 또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파트, 지원 내지 이건 처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중요시되고 강조되었다면, 이건 기본적이긴 하지만 현재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 처우의 관념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집행법, 교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예를 들어서 20문제라고 한다면 한
많이 나올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13문제까지, 적게 나와도 6문제 이상 형집행법령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예전에는 1990 2008년이죠. 2008년도까지는 형집행 행형법이었어요. 행형법이었다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목 자체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처우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법에서도 많이 중요시하고 또 우리 시험에서도 수용자에 대해서 각종 처우를 담고 있는 우리 법 제도가 뭐냐, 이거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하시되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집중도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올해부터 이 교정학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됐죠. 작년까지는 선택이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필수 과목이고 상당한 비중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몇 점 맞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몇 점을 커버하자 이런 관념으로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이제 고득점을 하는 방향으로, 그죠? 문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부할 때는 아무리 내가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것은 공부를 접근 방법입니다. 공부를 뭐 아주 간략하게만 하자, 많이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험 공부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거는 특히 법령 문제 같은 경우 뭐 이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출제가 안 되는 파트가 있고 또 가끔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파트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모든 걸 뭐 3회독을 한다 그럼 모든 걸 똑같은 방법으로 3회독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3회독을 예를 들면 이거 전체를 3회독을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파트는 뭐 6회독을 한다든지 그 다음 이거는 건 5회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약을 둬가지고 출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정리하고 다른 건 놓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자. 이런 자세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정학 문제에서 기출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험 과목별로 그 기출의 경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정학은 비중이 매우 높고요. 적어도 60% 이상은 기출에서 나오고 많을 때는 거의 8, 90%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올해 시험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국어시험에서 기출의 경향과 유사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문제를 좀 수월히 쉽게 생각했던 이런 경우였어요. 올해처럼 기출만 잘 봐도 막 한 90점 이상 이렇게 맞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동안 기출된 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되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잘 출제가 안 되는 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것도 당연히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간략하게 하면서 왜냐하면 중요도가 다르니까 다른 건 꼼꼼히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간략히 하면서도 핵심은 어느 정도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이런 학습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정이 뭔지부터 그죠? 이제 내용을 한번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교정이라든지 형사정책 내용은 법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근데 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 이때 개정법 같은 경우도 바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정법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다음 카페에 바른 교정학 세상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우리 교재의 앞에 머릿말 부분에도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자료실에 법 개정 사항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만한 내용이 생기면 제가 자료실에다가 올리고 있으니까 늘 공부하시다가 가끔 한 번씩 들러가지고 뭐 추가 자료, 개정 자료 있나 이렇게 확인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정학의 교정입니다. 교정. 뭐 한자는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바로잡을 교의 바를 정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로잡아서 바르게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이 교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발음이 안 좋다 그러면 발음 규정도 하고 치열이 바르지 않다 그러면 치열 규정도 하고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범죄자에 대한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자,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바르게 말하자면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 법이 이 내용이 이제 교정학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정의 어떤 개념부터 쭉 한번 풀어 나가 봅시다. 이 핵심을 간단히 얘기하면 범죄자 또는 비행소년의 재사회화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 하면 뭐 익히 느낌이 있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 비행소년이 뭔지는 조금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자 그러면 이제 범죄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서 기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뭔지부터 풀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범죄의 개념에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이 형식은 바로 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에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효과인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걸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형법이라고 하는 법전에는 뭐 살인죄, 폭행죄, 절도죄, 강간죄 등등등 수많은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범죄에 대한 기본법이죠. 그런데 형법이라는 제목의 법전 외에도 수많은 이런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다. 그것도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행정법규 같은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식품위생법이니 뭐 이런 경우도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는 내용이 범죄고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게 형벌이니까 법의 이름은 법 제목의 이름이 형법은 아니더라도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으면 그걸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입니다. 법으로서 다루는 거. 근데 실질적 의미는 한마디로 사회적 유해 행위라고 줄여볼 수 있어요. 표현이 다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그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 투기 뭐 이런 걸 했다라고 치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 가지고 이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걸 부과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남에게 사회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수많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을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는 형식적 의미가 포함될까요? 당연히 이 개념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말을 딱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법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개념을 다뤄야 되겠고요. 간단히 그려본다면 이게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면 사회적 유해행위 그 중에서 이거 뭐 살인이라든지 절도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처벌해야 되겠다. 그걸 법에다가 규정하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돼요. 그래서 사회적 유해행위인 실질적 의미의 범죄 안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범죄를 확정하는 거는 누가 하죠?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과 관련해서 형법이라고 하는 법은 범죄가 뭐고 형벌이 뭔지를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형사소송법,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교정직 응시하는 분들은 형사소송법을 공부해야 되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에 대해서 범죄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확정이 됐는데 뭐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이라든지 금고형이라든지 뭐 이런 확정이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교도소로 가죠. 교도소에 가서 형을 집행해요. 그건 어디서 한다? 무슨 법으로 한다? 바로 형집행법이 되겠죠. 여기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 이런 단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 그죠? 2단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교정, 학위, 교정과 관련된 파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행소년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뒷부분에 형사정책 파트에 소년법이라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뭐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간단히 말로 하면 소년법에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처분이 있고, 보호처분 대상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14세 미만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처벌받을 수 없는 아이들, 그걸 촉법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세에서 19세 미만까지의 범죄에 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묶어서 비행소년이라고 하고,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처분을 통해서 바로잡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범죄자 또는 비행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4회화인데 이게 사실은 이 교정학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제 강조가 되냐면 우리 시험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교정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집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짧은 견해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형 집행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 교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유도해가지고 일반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초점입니다. 건전한 시민이 되는 것, 건전한 사회복귀, 이게 바로 제4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약해서 제4회화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정에 관한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과정, 제4회화 할 때,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책으로서 형을 집행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형 집행 파트 형사 제재를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사 제재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습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의 어떤 성격 또는 뭐 개념의 차이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시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여러분 잘 알고 들어가야 되고요. 또 중간에 많이 또 관련된 항목에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형벌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입니다.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 보완 처분은 반대로 장래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제재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과거의 법익 침해, 장래의 위험성. 어떻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나냐면 형법이라고 하는 건 형법을 적용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는 행위시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짓을 했느냐를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내리는 거죠.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어느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보완 처분은 예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장래에 어떤 잘못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느냐 이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니까 과거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지금의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일단 형벌과 보완 처분이 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얘기를 해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형벌의 종류도 한번 가보죠.
우리나라의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죠? 사형이죠. 사형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간단히만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형으로서 징역형, 금고형이 있고, 뭐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강제 노역에 종사하는 거고, 금고는 노역 의무는 없고 교도소에 수감만 되는 이런 방식의 형벌이고요.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가 있고, 쭉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제도로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제도가 있어요. 자격 상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이게 자격 상실 제도고, 자격 정지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징역 5년에 처하고 자격 정지 10년을 병과한다 이렇게 선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하게 되면 징역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10년 동안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등등을 박탈하는 이게 자격 정지 제도고요. 그 외에는 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벌금형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금전적인 납부 의무. 그다음에 구류는 금고와 비슷한데 기간만 짧은 거예요. 금고가 한 달 이상이면 징역 금고가, 구류는 30일 미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료 같은 경우에는 벌금보다 액수가 적은 거예요. 2,000원에서 5만 원 미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몰수라는 제도도 있고, 몰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 이런 9가지 형벌이 나열돼 있고요. 지금 사형부터 몰수까지가 형벌이고, 보완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벌은 아니고 그 대신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로서, 예를 들면 아까 잠시 얘기했던 보호처분, 뭐 소년원 있죠. 소년원에 송치된 아이들 같은 경우, 소년원에 들어간 거는 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소년교도소를 갑니다. 소년교도소. 나중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할 수도 있어요. 소년원은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걸 받는 경우고, 그다음에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수강명령 이런 것들이 보안처분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처분을 이제 구분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형벌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고,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형벌을 내리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보완처분은 장래 위험성이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장래 위험성이 있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이 정도 시점에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형벌은 이 행위 이전에 있는 법을 전제로 그 법에 맞게 처벌하게 돼 있지, 그 이후에 개정법이 더 엄중하게 바뀌었는데 엄중하게 바뀐 법을 기준으로 이걸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제형 법정주의의 하나인 소급 처벌 금지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처벌은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 형사처벌을 소급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 보완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뭐 예외 판례도 가끔 있어요. 그건 드물게 있고, 형벌과 달리 보완처분은 소급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이 시점에서 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완처분을 부과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심리가 진행 중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장래에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네.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행위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긴 했지만, 이 새로운 법은 이 사람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이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소급이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행위실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벌은 소급처벌 금지, 보완처분은 소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논의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험성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요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법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한 규정이 이게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형사처벌만 규정이 있었고, 이건 보완처분이거든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거 아까 시점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행위한 시점이 1996년 1월 예를 들어서. 근데 법이 개정이 된 건 97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이후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 과연 나중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과거의 행위자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안 처분은 소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형벌이기 때문에 보안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또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형벌 같은 아까 사형부터 몰수까지 형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소급이 불가능하지만 보안 처분은 소급이 가능하다. 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것저것 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범죄자로서 이제 확정이 되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처벌 조건이라고 이거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지만 뭐 처벌 조건이라든지 소추 조건, 뭐 친고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 조건을 따져 보고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돼 가지고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추가할 걸 또 지금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 교정 파트하고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정책 파트 시험의 비중을 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재가 2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딱 50%씩 나오는 건 아니고 그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교정학이 한 약 65% 정도? 뭐 해마다 다릅니다. 형사정책이 한 35% 정도? 이렇게. 이게 한 55%, 45% 될 수도 있고요.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정책이 오히려 한 문제 더 나오고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교정학이 몇 문제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교정학과 형사정책이라는 비교도 있고 또 한 가지 비교를 하자면 법령과 이론. 왜냐하면 교정학은 법령을 워낙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과 이론 파트의 비중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법령과 이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법령이 출제 비중이 월등히 높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령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한 60여 % 정도 출제가 됐는데 많이 나올 때는 한 90% 가까이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쭉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한 75% 내외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이 25% 내외. 올해는 이런 부분이 조금 비중이 높긴 했지만 또 내년에는 또 법령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래서 이제 법령을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특히 이론 부분 중에서 뭐 교정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공부하다 보면 형사정책 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범죄 원인론이라는 파트가 상당히 많고 복잡해요. 수많은 학자들의 수십 수백 가지 범죄 원인론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나온다면 그 범죄 이론 한 2문제 정도, 많으면 한 3문제, 20문제 중에서 그 정도 비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정말 수백 가지 이론을 꼼꼼하게 다 정리하는 것은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파트, 이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이론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되 그 중에 범죄 원인론 파트는 출제가 주로 되는 주요 학자들이 있어요. 주요 학자 위주로 이 사람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뭐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유전인자를 받았다. 가까운 친구와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러던 사회학적 원인론 뭐 이런 것도 있고 수많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뭐 생물학적 원인론 등등등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주요 학자의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를 딱 집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거의
그 도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그 포인트를 묻는 거지 그 이상 진행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부담이 되는 건 이거라고 봐야 돼요. 법령. 왜냐하면 법령도 주요 법령 위주로만 출제가 된다면, 올해는 좀 그랬는데 그러면 좀 비교적 문제가 쉽지만 아주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만점 방지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또 한두 문제 나오고, 가끔 가다가 몇 문제 더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 비중이 높으면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고, 그런 비중이 낮으면 쉬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법령 중에 1순위를 잡으면 이 교정학 파트에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이고요. 이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죠. 여기서 적게는 6문제부터 많게는 한 13개까지 제가 그동안 봐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65%가 출제된 사례도 있고, 법에는 다 이게 법률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형집행법, 법률이 있으면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법의 모든 걸 다 규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법의 일부적 계략적인 걸 규정한 다음에 그걸 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또 법무부령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여기는 부서가 법무부니까 법무부령, 이런 식으로 해서 하위 법령 체계로 나갑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간략하게 제가 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법령이라고 한다면 형법. 형법은 뭐 수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 형법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우린 교정 파트이기 때문에 형법 중에 형벌 관련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형벌 관련 조항. 그래서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그 다음에 형의 집행 방법 등등등에 관한 거. 이 형벌에 관한 게 약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년법. 소년법도 한 해에 한 2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놓치면 안 됩니다. 워낙 출제 빈도가 있고 거의 비슷한 나오는 부분에서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집행법은 워낙 넓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딸린 또 부속 법령도 있습니다. 형집행법 외에도 거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법들, 뭐 민형교도소면 민형교도소법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외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의 개념. 법은 너무 많으니까 다 소개해드리기 곤란하고, 뭐 아까 얘기한 거 민형교도소법, 뭐 교도관 직무규칙, 이게 다 교정학 파트고요. 형사정책 파트로 가면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전자장치 부착법, 또는 뭐 보안관찰법 등등 수많은 법이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있고, 그런 법에서도 한 문제 정도씩 골고루 섞어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령을,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기타법은 여기서도 주요 내용이라고 할까요? 주로 다루고 있는 법의 핵심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출제자들이 관심 있는 파트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를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법이 헌법이죠. 국민의 권리 의무, 대통령이라든지 권력기관, 국회라든지 법원 등등의 어떤 설립이라든지 운영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게 헌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정으로 나오는 게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밑에는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우리 간단하게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법무부 소속이니까 법무부령, 수많은 부 중에 법무부령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18개의 부가 있죠. 그 중에 법무부령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보면 37조 2항에 법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헌법 37조 2항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또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형을 집행하고 시설에 가두어두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법을 만든, 그중에 대표적인 법이 형집행법이고 나머지 이런 수많은 법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법의 모든 걸 다 담기 곤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은 국회에서 다 만들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여기 대통령령이나 또는 법무부령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맡기거나 또 대통령령에서 또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 이런 위임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집행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형집행법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형집행법에다가 대통령령으로 된 거는 형집행법, 요거는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그래서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하나의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대신 당연히 법률 규정은 매우 중요하고요.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 출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과 부령은 중요한 거를 가려내서 학습하시면 되고 법률은 거의 대부분 중요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 외의 법들은 하위 법령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형집행법만큼은 대통령령 부령까지 꼼꼼히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에 교재에 들어가서 또 교재 1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